서울의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넌사인이 SR 호텔의 최상층 라운지 창문에 비치고 있었지만 강도진의 시선은 오로지 손에 든 위스키 잔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SR그룹의 총수로서 그는 언제나 냉철하고 빈틈없는 모습을 보여야 했기에 이곳은 그가 유일하게 가면을 벗고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 30이라는 젊은 나이에 그룹을 장악한 그를 두고 사람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라고 수군거렸으나 도진은 그런 세간의 평가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어린 시절 자신을 구해주고 홀연히 사라져버린 첫사랑 소녀에 대한 희미한 기억과 그녀를 찾지 못했다는 깊은 상실감으로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도진은 잔을 입에 가져다 대며 쓴 알코올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감각에 집중하려고 애썼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소란스러운 라운지의 분위기가 그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 평소라면 수행비서들이 주변을 정리하여 완벽한 정적을 유지했겠지만 오늘은 그가 비밀리에 방문한 탓에 일반 손님들의 소음이 여과 없이 들려오고 있었다. 특히 바의 구석진 자리에서 들려오는 한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와 술잔을 거칠게 내려놓는 소음은 도진의 예민한 청각을 끊임없이 자극하며 그의 고요한 휴식을 방해하고 있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그곳에는 이미 인사불성이 된 채 몸을 가누지 못하는 한 여자가 위태롭게 앉아 있었다. 이서연은 눈앞에 놓인 독한 양주를 물처럼 들이키며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배신감과 분노를 억누르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지만 흐르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5년을 헌신하며 사랑했던 남자친구는 재벌가 딸과 결혼한다며 이별을 통보했고 직장에서는 상사인 최 이사가 그녀의 성과를 가로채고 누명을 씌우려 하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박탈감에 시달리며 오늘만큼은 얌전하고 성실한 이서연이 아닌 막 나가는 여자가 되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시야는 알코올 기운으로 인해 흐릿하게 번져 있었고 화려한 조명 아래 앉아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마치 구원자처럼 혹은 타락천사처럼 묘하게 그녀를 유혹하는 듯 보였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난 서연은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다가 도진이 앉아있는 테이블 모서리를 붙잡으며 겨우 넘어지는 것을 면했다. 도진은 갑작스러운 불청객의 등장에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서연의 가냘픈 손이 그의 옷소매를 꽉 움켜쥐는 바람에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짙은 알코올 향기 사이로 퍼져나오는 은은한 라벤더 향기가 도진의 코끝을 스치자 그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기시감을 느꼈고 그 향기는 그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기억 속의 그 향기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도진은 거칠게 뿌리치려던 손길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자신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는 여자의 얼굴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눈물로 얼룩진 화장과 헝클어진 머리카락 때문에 얼굴을 제대로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서연의 젖은 눈동자만큼은 도진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도진을 올려다보며 술에 취해 혀꼬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는데 그것은 도진이 평생 들어본 적 없는 황당하고도 모욕적인 제안이었다. 서연은 도진의 수려한 외모와 고급스러운 수트를 보고 그를 이 라운지에서 일하는 잘나가는 호스트라고 착각해버린 것이었고 오늘 밤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줄 상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지갑을 꺼내려다가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허둥지둥하며 도진에게 오늘 밤 시간을 사겠다며 얼마면 되냐고 묻는 대담함을 보였다. 도진은 평소 같았으면 즉시 경호원을 불러 이 무례한 여자를 밖으로 내동댕이 쳤겠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녀의 눈망울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는 자신을 돈으로 사려는 이 당돌한 여자에게서 혐오감보다는 알 수 없는 호기심과 연민을 동시에 느꼈고 무엇보다 그 익숙한 향기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도진은 차가운 표정을 유지한 채 서연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물었지만 서연은 그저 실실 웃으며 잘생긴 오빠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30년 동안 여자라곤 거들떠보지도 않고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해왔던 도진의 견고한 방어벽이 이름 모를 취객의 엉뚱한 착각과 눈물 앞에서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다. 서연은 도진의 침묵을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이고는 대담하게도 그의 단단한 가슴팍에 얼굴을 묻으며 따뜻한 온기를 갈구하듯 몸을 밀착시켰다.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얇은 셔츠 너머로 전해지자 도진은 전신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찌릿함을 느꼈고 본능적으로 그녀를 밀어내야 한다는 이성의 경고를 무시하게 되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사람들이 자신들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선들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고 오직 품에 안긴 이 작은 여자의 떨림만이 온몸으로 느껴졌다. 도진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비틀거리는 서연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았고 그녀를 부축하여 라운지를 빠져나가는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복도에서 서연은 계속해서 도진에게 기대며 횡설수설 자신의 신세 한탄을 늘어놓았고 도진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는지를 토해내듯 이야기했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그녀의 순수하고 여린 내면은 도진의 차가운 심장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도진은 그녀를 호텔 로비에 맡겨 택시를 태워 보낼 생각이었으나 서연이 갑자기 구토감을 호소하며 주저앉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전용 스위트룸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도진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예외적인 상황이었으며 그는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최상층 펜트하우스의 문이 열리고 도진은 서연을 조심스럽게 침대 위에 눕히려고 했으나 서연은 그의 목을 끌어안고 놓아주지 않았다. 침대의 부드러운 감촉과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서연은 도진을 올려다보며 그가 자신의 곁을 떠날까봐 두려운 듯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도진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가지 말라고 속삭였고 그 순간 도진은 30년간 억눌러왔던 남자의 본능이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고 눈앞에 있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일 아침 어떤 후폭풍이 몰아칠지는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렸다. 도진은 서연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그녀의 이마와 콧날 그리고 붉게 달아오른 입술을 눈에 새기듯 바라보았고 서연 역시 몽롱한 정신 속에서도 도진의 강렬한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서로의 거친 숨소리만이 넓은 펜트하우스를 채우고 있었다. 서연이 먼저 용기를 내어내 도진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개었고 그 서툴지만 진심 어린 입맞춤은 도진의 마지막 이성마저 끊어버리는 기폭제가 되었다. 도진은 그녀의 뒷목을 감싸 쥐며 더욱 깊고 진하게 파고들었고 두 사람의 몸은 자석처럼 서로를 끌어당기며 하나가 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격정적인 밤이 시작되었고 도진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타인의 천과 살결의 감촉에 전율하며 서연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석처럼 다루었다. 서연 역시 술기운과 분위기에 취해 도진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그동안 받아보지 못한 사랑과 위로를 그의 손길에서 찾으려고 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침실 벽 위에서 하나로 겹쳐지고 끊어질 듯 이어지는 신음과 거친 호흡이 밤새도록 이어지며 SR 호텔의 최상층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도진은 행위 도중 문득문득 스쳐 지나가는 과거의 기억과 눈앞의 여자가 겹쳐 보이는 환영에 혼란스러워하면서도 멈출 수 없는 쾌락의 늪으로 깊이 빠져들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격렬했던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고요함만이 감돌았고 도진은 잠든 서연의 얼굴을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보았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서연의 하얀 어깨와
평온한 표정을 비추자 도준은 지난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실감했다. 그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물 한 잔을 들이키며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고 자신의 인생 계획에 없던 이 돌발적인 사고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고민에 잠겼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서연의 목에 걸린 낡고 투박한 목걸이로 향했고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도진의 동공은 지진이라도 난 듯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목걸이는 도진이 10대 시절 납치되었을 때 탈출을 도와준 소녀에게 감사의 표시로 건네주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징표였기 때문이다.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잠든 서연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고 뒷면에 새겨진 자신의 이니셜을 확인하고는 숨이 멎을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30년 동안 그토록 찾아 헤매던 첫사랑이자 생명의 은인이 바로 지난밤 자신에게 첫날 밤을 선물한 이 낯선 여자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도진은 잠든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벅차오르는 감정과 운명의 장난 같은 우연 앞에서 말문이 막혀버렸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서연이 앓는 소리를 내며 뒤척이기 시작했고 도진은 황급히 표정을 정리하며 그녀가 깨어나기를 기다렸다. 술에서 깬 서연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자신이 그녀가 찾던 그 소년이라는 것을 밝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었기에 그는 신중해야만 했다. 도준은 일단 그녀가 편안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기로 마음먹고 욕실로 향하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낯선 얼굴을 마주했다. 거울 속의 남자는 더 이상 냉철한 독재자가 아닌 사랑에 빠진 평범한 남자의 표정을 하고 있었고 도진은 쓴웃음을 지으며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다. 욕실에서 나온 도진이 침실로 돌아왔을 때 침대는 텅 비어 있었고 열린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바람만이 커튼을 흔들고 있었다. 서연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으며 흐트러진 침대 시트와 바닥에 떨어진 그녀의 귀걸이 한 짝만이 지난밤의 흔적으로 남아있었다. 도진은 당황하여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그녀가 남긴 쪽지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고 그녀는 마치 신데렐라처럼 아침이 되자마자 도망쳐버린 것이었다. 도진은 주먹을 꽉 쥐며 인터폰을 들어 보안팀장에게 즉시 CCTV를 확인하고 방금 나간 여자의 신원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보안팀의 보고를 기다리는 동안 도진은 침대 위에 남겨진 베개에서 서연의 향기를 맡으며 그녀가 남기고 간 온기를 되새겼다. 그는 그녀가 왜 도망쳤는지 짐작할 수 있었지만 그녀를 이렇게 쉽게 놓아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이번에야말로 그녀를 찾았기에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강한 집착과 소유욕이 도진의 가슴속에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정형을 내려다보며 이 거대한 도시 어디에 숨어있든 반드시 그녀를 찾아내어 자신의 곁에 두겠다고 맹세했다. 한편 호텔을 빠져나온 서연은 찢어질 듯한 두통과 함께 밀려오는 지난밤의 기억 파편들에 경악하며 택시 안에서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다. 필름이 끊긴 와중에도 드문드문 떠오르는 뜨거운 장면들과 낯선 남자의 얼굴은 그녀를 부끄러움에 몸서리치게 만들었고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자책하며 괴로워했다. 그녀는 자신이 하룻밤 실수를 저지른 남자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총수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비싼 화대를 요구하는 무서운 호스트에게서 도망쳤다고만 생각했다. 서연은 핸드폰을 켜서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현실의 고통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직감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택시가 그녀의 낡은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비틀거리는 다리로 겨우 내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다. 집 안으로 들어선 그녀는 씻을 기운도 없이 소파에 쓰러졌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떠오르는 그 남자의 강렬한 눈빛과 따뜻했던 손길이 그녀를 잠들지 못하게 괴롭혔다. 서연은 자신이 두고 온 목걸이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목을 더듬거렸지만 소중한 징표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에게 그 목걸이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이자
어린 시절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보물이었기에 그녀는 절망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SR그룹 본사 회장실에서는 도진이 비서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는데 비서실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CCTV 화면에 찍힌 여자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도진은 책상을 내리치며 당장 찾아내라고 호통을 쳤고 평소 냉정하던 회장의 격한 반응에 비서실장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도진은 창가에 서서 손에 쥔 귀걸이를 만지작거리며 그녀가 남기고 간 유일한 단서인 이 작은 보석을 통해 그녀에게 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고 30년 만에 재회한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제 막 거대한 폭풍 속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강도준은 손바닥 위에 놓인 낡은 펜던트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마치 시간이 정지한 듯한 착각에 빠져 있었고 그의 엄지손가락은 펜던트 뒷면에 새겨진 희미한 이니셜 위를 끊임없이 어루만지고 있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피부에 닿을 때마다 잊고 살았던 2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그의 심장을 강타했고 그날의 공포와 구원은 여전히 그의 무의식 깊은 곳에 각인되어 있었다. 어두컴컴하고 습한 폐창고에 갇혀 죽음의 공포에 떨던 어린 도진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준 것은 자신보다 체구가 작은 한 소녀였으며 그녀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도진을 안심시키려 애썼었다. 소녀는 자신의 옷을 찢어 도진의 상처를 감싸주었고 탈출구가 보일 때까지 그의 손을 놓지 않았으며 도진은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지옥 같은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몰려들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도진은 감사의 표시로 어머니의 유품이었던 이 목걸이를 소녀의 손에 쥐어주며 반드시 다시 찾으러 오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소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고 도진은 성인이 되어서도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이름조차 모르는 그녀를 찾는 것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데 평생을 찾아 헤매던 그 정표가 바로 어젯밤 자신과 뜨거운 밤을 보낸 낯선 여자의 목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은 도진에게 있어 단순한 우연을 넘어선 운명적인 계시처럼 느껴졌다. 그는 펜던트를 꽉 쥐며 주먹을 떨었고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격한 감정을 진정시키기 위해 깊은 숨을 들이쉬었지만 귓게는 여전히 그녀의 젖은 숨소리가 맴돌고 있었다. 도진은 인터폰을 향해 손을 뻗으려다 멈칫했고 만약 그녀가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지만 그녀의 눈물과 서툰 행동들은 연기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진실했다. 그 시각 이서연은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출근길 지하철에 콩나물 시루 같은 인파 속에 끼어 있었으며 그녀의 속은 울렁거리고 다리는 후들거려 당장이라도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다. 잃어버린 목걸이 생각에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은 그녀에게 슬퍼할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았고 그녀는 오늘까지 제출해야 할 프로젝트 수정안 때문에 억지로 정신을 차려야만 했다. 서연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며 어젯밤의 일탈을 뼈저리게 후회했고 그 잘생긴 호스트에게 홀려 평생 간직해온 부모님의 유품마저 잃어버린 자신의 멍청함을 저주했다. SR건설 디자인팀 사무실에 도착한 서연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쩌렁쩌렁 울리는 고함 소리에 어깨를 움츠렸고 고개를 들자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자신을 노려보는 최만식 이사가 서 있었다. 최 이사는 서연의 흐트러진 복장과 창백한 얼굴을 훑어보며 혀를 찾고 전날의 술 냄새가 아직도 나는 것 같다며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이 밤새워 준비한 기획안을 책상 위에 던지며 이따위 쓰레기 같은 걸 서류라고 가져왔냐고 소리쳤고 주변 직원들은 숨죽인 채 두 사람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 담았고 최 이사의 부당한 대우가 하루 이틀 일은 아니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더 참기 힘들게 느껴졌다. 최 이사는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유능한 서연을 끊임없이 괴롭히며 그녀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으로 포장해 본사에 보고해왔고, 정작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서연에게 떠넘기는 비열한 인간이었다. 서연은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당장 월급이 필요한 가장으로서 묵묵히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그녀의 모습은 최 이사의 가학적인 즐거움을 더욱 부추길 뿐이었다. 한편 SR 호텔의 회장 집무실에서는 비서실장 박준우가 긴장된 표정으로 도진의 책상 앞에 서 있었고, 그의 손에는 보안팀에서 긴급하게 입수한 CCTV 분석 자료와 신원 조회 결과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박 실장은 도진이 왜 갑자기 신원 미상의 여자를 찾으라고 했는지 의아해했지만 평소 사생활이 깨끗하기로 유명한 주군의 이례적인 지시였기에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도진은 박 실장이 건넨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고 천천히 봉투를 열어 그 안에 담긴 사진과 이력서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입에는 기묘한 미소가 번졌다. 이력서 사진 속의 여자는 지난밤의 화려한 모습과는 달리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안경을 쓴 수수한 모습이었지만 도진은 단번에 그녀가 어젯밤 자신의 품에 안겼던 그 여자임을 알아보았다. 이서연 28살, SR건설 디자인. 1팀 팀장이라는 문구가 도진의 눈에 들어왔고 그는 등잔 밑이 어둡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실감하며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은인이자 첫사랑이 자신의 발밑이라고 할 수 있는 계열사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도진에게 충격과 동시에 안도감을 안겨주었다. 도진은 서연의 인사기록을 꼼꼼하게 읽어 내려갔고 그녀가 입사 이후 탁월한 업무 능력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에서 번번이 누락되었다는 사실과 최근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을 발견했다. 인사 고가표에는 최만식 이사의 악의적인 평가가 가득했고 도진은 행간에 숨겨진 부조리와 억압의 냄새를 맡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가 어젯밤 술에 취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던 내용들이 단순한 주사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음을 확인한 도진의 눈빛은 순식간에 매섭게 변했다. 도진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박 실장에게 오늘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당장 SR건설로 갈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고 박 실장은 갑작스러운 현장 시찰 명령에 당황하여 눈을 동그랗게 떴다. 도진은 단순히 옛 연인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사람을 괴롭히는 벌레들을 청소하고 그녀에게 합당한 지위를 찾아주기 위해 권력을 행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걸치며 거울을 보았고 넥타이를 매만지는 그의 손길에는 비장함마저 감돌고 있었다. SR건설 사무실의 분위기는 점심시간이 다가오도록 냉랭하기 그지없었고 서연은 최 이사가 던지고 간 과도한 업무량을 처리하느라 점심도 거른 채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다. 동료 직원들은 최 이사의 눈치가 보여 서연에게 말을 걸지도 못하고 슬금슬금 피했고 서연은 철저하게 고립된 섬처럼 외로움을 견뎌내야만 했다. 그녀는 문득문득 떠오르는 목걸이 생각에 울컥했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마우스를 움직이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때 사무실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더니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도열하며 길을 텄고 그 사이로 훤칠한 키에 압도적인 아우라를 풍기는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본사 회장의 방문에 기립하여 고개를 숙였고 사무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서연은 멍하니 모니터를 보다가 뒤늦게 분위기를 파악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다. 최 이사는 혼비백산하여 달려나와 굽실거리며 도진을 맞이했고 그의 비굴한 웃음소리가 사무실의 정적을 깨뜨렸지만 도진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사무실 안쪽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도진의 날카로운 시선은 직원들 사이를 지나
구석진 자리에 앉아있는 서연에게 고정되었고, 서연은 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어젯밤 자신과 뜨거운 밤을 보냈던 그 호스트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강도진 회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서연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다. 도준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서연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고, 최 이사는 당황하여 회장님 그 직원은 업무 태도가 불량하여 질책 중이었다고 변명하며 도진의 앞을 가로막으려 했다. 하지만 도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최 이사를 제압하며 비키라고 나직하게 말했고, 그 한마디에 최 이사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못 박혀 버렸다. 도진은 서연의 책상 위에 놓인 엉망이 된 서류들과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번갈아 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서여연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숙였고, 어젯밤 자신이 그에게 했던 망언들과 대담한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는 도진이 지금 당장이라도 사람들 앞에서 너 어제 나랑 잤지라고 폭로할까봐 두려움에 떨었고,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책상 모서리를 꽉 붙잡았다. 하지만 도진은 서연의 예상과는 달리 정중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서연 팀장 맞습니까? 라고 물으며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의 목소리는 어젯밤 귓가에 속삭이던 그 감미로운 목소리와 똑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과 위험은 전혀 달랐기에 서연은 혼란스러움에 어쩔 줄을 몰랐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내밀어 도진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정정이 같은 짜릿함이 다시 한번 전신을 훑고 지나갔다. 도진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고 꽉 쥐며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한 목소리로 이번 신규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이서연 팀장을 추천한다고 선언했다. 사무실 안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최 이사의 얼굴은 경악으로 일그러졌으며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도진을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도진은 서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이것은 회장의 지시가 아니라 실력 있는 인재를 알아보는 투자자의 안목이라고 덧붙이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그는 서연의 손바닥을 검지로 살짝 긁으며 은밀한 신호를 보냈고, 그것은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지난밤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위험한 장난이었다. 최 이사는 억울하다는 듯이 회장님 이 직원은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검증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도진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그럼 최 이사의 능력은 검증되었느냐고 반문했다. 도진은 비서실장에게 지시하여 최 이사가 그동안 저지른 비리 의혹과 성과 가로채기에 대한 내부 감사 자료를 그 자리에서 꺼내놓게 했다. 최 이사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도진은 지금부터 SR건설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시작하겠으니 협조하라고 엄포를 놓았다. 서연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자신을 지켜주기 위해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선 도진의 뒷모습에서 알 수 없는 든든함을 느꼈다. 도진은 감사를 지시한 뒤 다시 서연에게 시선을 돌리며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를 직접 받고 싶으니 오늘 저녁 본사 회장실로 오라고 명령했다. 그것은 업무를 가장한 사적인 호출이었음이 분명했지만 서연은 거절할 명분이 없었고, 도진의 강압적이면서도 부드러운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도진이 사무실을 빠져나가자 직원들은 웅성거리며 서연을 둘러쌌고, 최 이사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서연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서연은 도진이 남기고 간 온기를 느끼며 멍하니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고, 그가 왜 자신을 도와주는지, 그리고 그 목걸이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평범했던 그녀의 일상이 이 위험하고 매력적인 남자와의 재회로 인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올수록 서연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그녀는 화장실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긴장을 풀려고 애썼다. 그녀는 자신이 회장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러 간다는 사실에
죄책감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고 도진이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 상상하며 불안해했다. 마침내 약속 시간이 되고 서연은 본사 건물 로비에 들어서며 마치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듯한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회장실 전용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넓고 화려한 집무실이 눈앞에 펼쳐졌고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고 있는 도진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는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몸을 돌렸고 그의 손에는 서연이 잃어버렸던 그 낡은 목걸이가 들려 있었다. 도진은 목걸이를 들어 보이며 서연에게 이 물건의 주인을 찾고 있었다고 말했고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입을 막았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것이 제 것이라고 말하며 다가가려 했지만 도진은 한 걸음 물러서며 쉽게 돌려줄 생각이 없다는 듯 장난기 어린 표정을 지었다. 그는 서연에게 이 목걸이를 돌려받고 싶으면 어젯밤의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녀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도진은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턱을 들어 올리며 30년 동안 기다려온 나의 첫사랑이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속삭였다. 서연의 눈동자는 크게 흔들렸고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한번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강도진의 갑작스러운 고백은 고요한 회장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무겁게 짓눌렀고 이서연은 숨을 쉬는 방법조차 잊은 채 멍하니 그를 응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지난밤의 뜨거웠던 기억과 20년 전의 희미한 추억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소용돌이를 일으켰고 도진이 내민 낡은 목걸이는 그 혼란의 중심에서 차가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을 들어 도진의 손바닥 위에 놓인 펜던트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고 손끝에 닿는 익숙한 금속의 감촉이 전해지자 잊고 있었던 그날의 매캐한 연기, 냄새와 공포가 되살아났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진의 눈을 바라보며 정말 그 꼬마 아이가 회장님이냐고 되물었고 도진은 씁쓸하면서도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진은 그녀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잠시 실망했지만 30년이라는 긴 세월과 당시에 급박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당연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에 들린 목걸이를 가져다가 직접 그녀의 목에 걸어주었고 그의 따뜻한 손가락이 서연의 뒷목을 스치자 그녀는 흠칫하며 어깨를 움츠렸다. 도진은 목걸이를 걸어준 뒤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며 이제 찾았으니 절대로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서연은 그의 강렬한 눈빛에 압도되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고 회장과 직원이라는 수직적인 관계와 첫사랑이라는 수평적인 관계가 충돌하며 빚어내는 기묘한 긴장감에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정신을 차리고 도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밀어내며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한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자신이 회장님의 첫사랑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받거나 보호받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스스로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도진은 당돌하면서도 주관이 뚜렷한 그녀의 태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순종적인 여자들에게만 익숙했던 그에게 서연의 거절은 오히려 신선한 충격이자 매력으로 다가왔다. 그는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리며 그렇다면 기회를 줄 테니 어디 한번 스스로 살아남아 보라고 말했고 최만식 이사의 덫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그 첫 번째 시험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날 아침 SR건설 사옥은 출근 시간부터 묘한 긴장감과 수군거림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직원들의 시선은 로비로 들어서는 이서연에게 집중되었다. 어제 회장이 직접 다녀간 이후 사내 익명 게시판에는 서연이 회장을 유혹해 자리를 보존했다는 악의적인 루머가 도배되어 있었고 그녀는 순식간에 꽃뱀으로 낙인 찍혀 있었다. 서연은 등 뒤로 꽂히는 따가운 시선과 비아냥거리는 속삭임을 애써 무시하며 당당하게 걸으려 노력했지만 쥐고 있는 가방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그녀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디자인팀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대화를 멈추고 각자의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으며 그 누구도 서연에게 아침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 서연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화분이 바닥에 떨어져 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멈칫했지만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묵묵히 빗자루를 가져와 파편을 치웠다. 그녀는 이것이 최 이사가 주도하는 유치한 괴롭힘의 시작임을 직감했고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으면 이 정글 같은 곳에서 뼈도 추리지 못할 것임을 뼈저리게 느꼈다. 최만식 이사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CCTV 화면을 통해 서연의 모습을 지켜보며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의 책상 위에는 조작된 회계 장부와 프로젝트 실패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그는 도진이 서연을 감싸고 돌았다는 사실에 극심한 위기감을 느꼈고 서연이 자신의 비리를 파헤치기 전에 그녀를 회사에서 영원히 매장시켜버리기로 결심했다. 최 이사는 인터폰을 눌러 서연을 자신의 방으로 호출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악의와 살기가 번들거리고 있었다. 이사실로 들어선 서연은 최 이사의 거만한 태도에 주눅들지 않고 똑바로 그의 눈을 응시하며 자리에 앉았고 최 이사는 가소롭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서류 뭉치를 그녀의 앞에 던졌다. 그것은 SR그룹이 야심차게 준비 중인 랜드마크 건설 프로젝트의 초기 디자인 시안이었으나 이미 여러 번 반려되어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는 죽음의 프로젝트였다. 최 이사는 서연에게 일주일 안에 이 프로젝트의 완벽한 수정안을 가져오지 못하면 자진 사퇴하라고 으름장을 놓았고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미션이나 다름없었다. 서연은 서류를 훑어보며 이것이 명백한 함정임을 알았지만 피할 수 없는 승부라고 판단하고 담담한 표정으로 알겠다고 대답하며 서류를 챙겨 일어섰다. 최 이사는 그녀의 태연한 반응에 얼굴을 찌푸리며 회장 믿고 까불지 말라고 비아냥거렸지만 서연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가볍게 목례를 하고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서연은 긴장이 풀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 찬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다잡았다. 자리로 돌아온 서연은 곧바로 프로젝트 분석에 돌입했지만 팀원들은 최 이사의 지시를 받은 듯 그녀에게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았고 필요한 자료 요청조차 묵살해버렸다. 그녀는 철저하게 고립된 섬처럼 혼자서 방대한 양의 자료를 검토하고 설계를 수정해야 했으며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일에 매달렸다. 서연은 과거의 데이터를 찾기 위해 사내 서버에 접속했지만 누군가 고의로 관련 파일들을 삭제하거나 암호를 걸어놓은 것을 발견하고 분노의 치을 떨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는 대신 자신의 개인 외장 하드에 저장해두었던 백업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했고 다행히 입사 초기에 정리해두었던 기초 자료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녀는 밤이 깊어 건물 전체가 어두워질 때까지 사무실에 남아 모니터와 씨름했고 그녀의 눈은 피로로 충혈되었지만 열정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올랐다. 텅 빈 사무실에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마우스 클릭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고 서연은 외로움과 싸우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 시각 도진은 본사 회장실에서 퇴근도 하지 않은 채 모니터를 통해 서연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의 책상 위에는 서연을 위한 최고급 도시락이 놓여 있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녀를 도와주고 밥을 먹이고 싶었지만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고 싶다고 했던 말을 존중하기 위해 억지로 참아내고 있었다. 도진은 그녀가 공룡에 처할 때마다 돕고 싶은 충동과 그녀의 성장을 지켜보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며 화면 속의 작은 여자를 애틋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자정이 넘은 시각 서연은 마침내 디자인의 핵심적인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의 실마리를 찾았지만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장 실사가 반드시 필요했다.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겉옷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고 캄캄한 밤거리를 헤치며 공사 현장으로 향하는 택시를 잡았다. 도진은 그녀가 회사 밖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즉시 수행비서에게 차를 대기시키라고 지시하며 그림자처럼 그녀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공사 현장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고 서연은 안전모를 쓰고 손전등 하나에 의지한 채 짓다만 건물의 골조 사이를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도면과 실제 구조물의 차이를 꼼꼼하게 체크하며 수첩에 기록했지만 어둠 속에서 그녀를 노리는 누군가의 시선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최만식 이사의 사주를 받은 불량배들이 현장 구석에 숨어 그녀에게 겁을 주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이 건물 3층 난간 근처에서 구조물을 살피고 있을 때 어디선가 쇠파이프가 바닥을 긁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마스크를 쓴 건장한 남자 3명이 낄낄거리며 나타나 그녀를 포위했고 서연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난간 끝으로 몰렸다. 남자들은 최 이사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주제를 모르고 설친다며 위협적인 말들을 쏟아냈고 서연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때 현장 입구에서 강력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쏟아지며 검은 세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돌진해 들어왔고 놀란 불량배들이 주춤하는 사이 차문이 열리고 도진이 걸어 나왔다. 그는 평소에 깔끔한 수트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고 소매를 걷어붙인 모습에서 맹수와 같은 야생미가 흘러넘치고 있었다. 도진은 서연을 위협하는 남자들을 보며 차갑게 식은 눈으로 한 걸음씩 다가왔고 그 압도적인 기세에 불량배들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불량배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도진에게 덤벼들었지만 도진은 가볍게 그의 주먹을 피하고 명치를 가격하여 순식간에 제압해버렸다. 나머지 2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도진은 어린 시절부터 익혀온 호신술과 타고난 운동신경으로 그들을 바닥에 눕혀버렸고 상황은 눈 깜짝할 사이에 종료되었다. 서연은 눈앞에서 벌어진 영화 같은 액션 장면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도진이 숨을 헐떡이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도진은 서연의 어깨를 잡고 다친 곳은 없는지 살폈고 그녀의 떨리는 몸을 자신의 품에 꽉 안으며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속삭였다. 서연은 그의 품에서 나는 익숙한 향기와 천에 안도감을 느끼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도진은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달래주었다. 도진은 바닥에 뒹구는 불량배들에게 경찰을 부를 테니 각오하라고 말한 뒤 서연을 부축하여 자신의 차에 태웠다. 차 안에서 안정을 되찾은 서연은 도진에게 어떻게 알고 왔냐고 물었고 도진은 우연히 지나가던 길이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서연은 그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음을 눈치챘다. 도진은 서연에게 이제 그만두고 자신에게 의지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눈빛이 여전히 포기를 모르고 빛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말을 아꼈다. 대신 그는 오늘 밤은 위험하니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제안했고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도진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2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와인을 한 잔씩 기울였고 도진은 서연에게 최만식 이사가 단순히 그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증거를 모으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서연이 맡은 프로젝트가 바로 그 횡령의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다. 서연은 분노하며 자신이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최 이사의 콧대를 꺾어놓는 것은 물론 비리 증거까지 찾아내겠다고 다짐했다. 도진은 그런 서연의 용기에 감탄하며 그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그녀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자신이 그림자처럼 뒤에서 지원해주겠다는 비밀 협약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자신의 개인 연락망과 비밀 보안 등급을 부여하는 스마트키를 건네주었고 이것이 있으면 회사의 모든 구역에 출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연은 그 열쇠를 받아쥐며 이것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파트너로서의 신뢰임을 깨닫고 비장한 표정으로 고맙다고 말했다. 그날 밤 서연은 도진의 게스트룸에서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고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누워있는 도진 역시 서연 생각에 뒤척였다. 2 사람은 서로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육체적인 끌림을 넘어 깊은 신뢰와 연대감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최만식 이사는 실패한 불량배들의 보고를 받고 더욱 악랄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거센 폭풍우가 몰아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도진의 차를 타고 출근하는 대신 근처 지하철역에서 내려 혼자 회사로 들어갔고 그녀의 눈빛은 어제와는 달리 확신과 투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팀원들을 긴급 소집했고 최 이사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획기적인 디자인 수정안을 발표했다. 팀원들은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서연의 논리적이고 열정적인 설명에 점차 빨려 들어갔고 몇몇 직원들은 그녀의 능력에 감탄하며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때 최 이사가 들이닥쳐 회의를 중단시키고 서연에게 당장 감사실로 가보라고 소리쳤고 서연은 영문을 모른 채 감사실로 끌려갔다. 감사실 직원은 서연의 책상에서 경쟁사의 명함과 뇌물로 추정되는 현금 봉투가 발견되었다며 그녀를 산업 스파이 혐의로 추궁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이것이 최 이사의 비열한 자작극임을 직감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감사실은 이미 최 이사의 소나기에 넘어가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서연은 당황하지 않고 도진이 준 스마트키를 떠올리며 감사실 직원에게 증거 보존 신청을 요구했고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할 CCTV 영상을 확보해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감사실장은 서연의 당돌한 태도에 당황하며 윗선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거절했지만 바로 그 순간 감사실의 문이 열리고 도진의 비서실장이 들어왔다. 비서실장은 회장님의 특별 지시라며 감사 절차를 중단하고 모든 증거물을 봉인하라고 명령했고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소식을 들은 최 이사는 분노로 책상을 뒤엎으며 서연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판세는 조금씩 서연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서연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더욱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녀의 뒤에는 언제나 강도진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존재하고 있었다. 사랑과 전쟁이 공존하는 오피스 드라마는 이제 막 본격적인 2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감사실에서의 소동이 비서실장의 극적인 개입으로 일단락되었지만 디자인팀 사무실의 공기는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고 직원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않으려 애썼다. 이서연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흐트러진 책상을 정리하며 동료들의 의심 섞인 눈초리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지만 더 이상 예전의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도진이 건네준 신뢰와 지지를 마음속 갑옷처럼 두르고 묵묵히 모니터를 켜 업무에 복귀했으며 흔들리지 않는 그녀의 태도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최만식 이사가 퍼뜨린 악성 루머와 뇌물 수수 의혹은 여전히 그녀의 등 뒤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였지만 서연은 결과로 증명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본사 회장실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있던 강도진은 모니터 속에 서연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그녀가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강인한 내면을 지닌 여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박준우 비서실장은 최 이사를 당장 해고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건의했지만 도진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제지했다. 도진은 최 이사가 단순한 비리, 임원이 아니라 그룹 내부에 뿌리 깊게 박힌 거대 부패 세력의 꼬리일 뿐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미끼로 몸통을 낚아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겪어야 할 고초가 마음 아팠지만 그녀가 이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져 자신의 곁에 설 수 있는 제목으로 성장하기를 바랐다. 서연은 감사실 사건 이후 팀 내에서 더욱 철저하게 고립되었지만 유일하게 입사 동기이자 대리인 정민재만이 그녀에게 다가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주었다. 정 대리는 다른 직원들의 눈치를 살피며 서연에게 힘내라는 응원의 말을 속삭였고 서연은 삭막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듯한 고마움에 울컥하며 미소로 화답했다.
하지만 서연은 정대리의 흔들리는 눈동자와 불안하게 떨리는 손끝을 미처 알아채지 못했고, 그가 최 이사의 은밀한 협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최 이사는 도진의 개입으로 1차 작전이 실패하자 빚더미에 앉아있는 정대리의 약점을 잡아 그를 이중 스파이로 활용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서여연은 도진이 제공한 스마트키를 이용해 회사 내부 서버에 깊숙한 곳까지 접근할 수 있었고, 랜드마크 프로젝트의 자재 내역서를 꼼꼼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설계 도면과 실제 발주된 자재 리스트 사이에 심각한 불일치가 있음을 발견했고, 고가의 친환경 자재 대신 저가형 불량 자재가 대량으로 납품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 막대한 차액이 최 이사의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흔적까지 찾아낸 서연은 손이 떨릴 정도의 분노를 느꼈지만, 동시에 이것이 최 이사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임을 확신했다. 그녀는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자신의 개인 클라우드와 도진이 건네준 보안, USB에 이중으로 백업해두는 치밀함을 보였다. 최만식 이사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불안에 떨며 담배를 피워 물었고, 도진이 서연을 감싸고 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정 대리를 은밀히 호출하여 봉투 하나를 건네며 오늘 밤 안으로 서연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고 기밀 문서를 외부로 유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정 대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망설였지만, 최 이사는 빚을 갚아주겠다는 달콤한 제안과 함께 거절할 경우 회사에서 매장시키겠다는 협박을 동시에 가했다. 결국 궁지에 몰린 정 대리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고, 서연을 파멸로 몰아넣을 치명적인 함정이 서서히 입을 벌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야근을 자처한 서연은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고, 피로가 몰려와 잠시 휴게실로 자리를 비운 사이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녀의 책상으로 접근했다. 정 대리는 식은땀을 흘리며 서연의 컴퓨터에 최 이사가 준 USB를 꽂았고 떨리는 손으로 기밀 파일 전송 버튼을 눌렀으며, 모니터 화면에는 파일 전송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다. 그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며 황급히 USB를 회수해 사라졌고, 휴게실에서 돌아온 서연은 아무런 의심 없이 다시 업무에 집중했다. 그녀는 자신의 컴퓨터가 방금 전 경쟁사 서버로 1급 기밀을 전송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다가올 폭풍의 전조는 고요하기만 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서연은 사무실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걸음을 멈췄고, 모든 직원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뉴스 속보를 시청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대형 스크린에는 SR그룹의 랜드마크 프로젝트, 핵심 기술이 라이벌 기업인 태산건설로 유출되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되고 있었고, 앵커는 이번 사건으로 SR그룹이 입을 손실이 수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는 소식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그때 보안팀 직원들이 들이닥쳐 서연을 지목하며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다고 선언했다. 최 이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보안팀장 뒤에서 나타났고, 서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회사를 배신하고 기술을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큰 소리로 비난했다. 그는 보안팀에게 서연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했고, 사전에 조작된 로그 기록과 이메일 전송 내역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서연은 꼼짝없이 범인으로 몰리게 되었다. 직원들은 서연을 향해 경멸의 눈빛을 보내며 수근거렸고, 서연은 억울함에 눈물이 고였지만 모든 증거가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이 소식은 즉시 본사 회장실로 보고되었고, 박준우 비서실장은 사색이 되어 도진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지만 도진은 의외로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도진은 이미 며칠 전부터 사내 보안망을 통해 최 이사와 정 대리의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고, 그들이 판함정을 역이용하기 위해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서연이 잠시 겪게 될 고통과 수모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더 큰 정의를 실현하고 그녀를 완벽하게 지켜주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도진은 박 실장에게 보안팀의 조사를 지켜보되 서연이 신체적인 위협을 받지 않도록 밀착 감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보안 조사실로 끌려간 서연은 강도 높은 신문을 받으며 정신적으로 피폐해졌지만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무너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조사관들은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며 자백을 강요했고 최 이사는 유리병 너머에서 팔짱을 낀 채 서연이 무너지는 모습을 즐겁게 감상하고 있었다. 서연은 이 모든 것이 최 이사의 함정임을 확신했지만 그가 어떻게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함에 가슴을 쳤다. 그때 문득 어젯밤 야근할 때 유일하게 남아있던 정 대리의 얼굴이 떠올랐고 서연은 설마 하는 마음에 입술을 깨물었다. 도준은 집무실에서 보안실 내부의 CCTV 화면을 통해 서연의 창백한 얼굴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고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녀를 구해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느라 힘겨워했다. 그는 서연이 스스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내기를 간절히 바랐고 만약 그녀가 포기한다면 자신이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눈물을 닦아내고 조사관에게 정색하며 로그 기록의 접속 IP와 MAC 주소를 정밀 분석해달라고 요구했고 전문가다운 식견으로 조작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에 조사관들은 당황했고 최 이사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서연은 디자인 팀장으로서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외부 접속이 차단된 사내망에서 기밀이 유출되었다면 반드시 내부 공모자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조사관들에게 자신의 컴퓨터 사용 시간과 CCTV 기록을 대조해보면 범행 시간에 자신이 자리를 비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도준은 화면 속에서 반격을 시작한 서연을 보며 역시 자신이 선택한 여자답다고 감탄했고 이제 그녀를 돕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을 움직일 타이밍이 왔다고 판단했다. 도준은 IT 보안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번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지시했고 특히 최만식 이사와 정민재 대리의 최근 통신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샅샅이 뒤지라고 명령했다.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떨어지자 보안팀은 태도를 바꾸어 서연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단순한 유출 사건으로 덮으려던 최 이사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최 이사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자 정 대리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빠져나갈 꼬리 자르기를 준비했다. 조사실에 갇혀 있던 서연에게 뜻밖의 면회객이 찾아왔는데 그는 다름 아닌 도진이었고 그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 조사관들을 물렸다. 도진은 초췌해진 서연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늦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서연은 그의 따뜻한 손길에 참고 있던 서름이 폭발해 도진의 품에 안겨 오열했다. 도진은 그녀를 안심시키며 지금부터는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할 테니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부탁했고 서연은 그의 눈을 보며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다. 도진은 서연을 잠시 집으로 돌려보내 휴식을 취하게 한 뒤 본격적인 사냥을 시작했고 그날 밤 정대리의 집을 급습하여 그를 확보했다. 정대리는 도진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증거들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며 모든 것이 최 이사의 사주였다고 자백했고 결정적인 녹취록을 제출했다. 도진은 이 녹취록을 바탕으로 최 이사뿐만 아니라 그 뒤를 봐주던 그룹 내 부패 세력까지 일망타진할 계획을 세웠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도진의 연락을 받고 말끔한 모습으로 회사에 출근했고 그녀의 곁에는 도진이 붙여준 전문 경호원들이 동행했다. 그녀는 당당하게 로비를 가로질러 디자인팀 사무실로 향했고 어제의 죄인 취급을 받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직원들은 서연의 눈치를 살피며 웅성거렸다. 서연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도진이 보내준 정대리의 자백 영상과 최 이사의 비리 증거 자료를 확인했고
이제 마지막 방역을 날릴 준비를 마쳤다. 최 이사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불안에 떨며 누군가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상대방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는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했다. 그때 이사실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서연이 서류 뭉치를 든 채 들어왔고 그녀의 뒤에는 감사팀 직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최 이사는 악을 쓰며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냐고 소리쳤지만 서연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당신의 게임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서연은 최 이사의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와 고발장을 내려놓으며 당신이 훔쳐간 것은 회사의 돈뿐만이 아니라 직원들의 꿈과 열정이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최 이사는 서연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감사팀 직원들에게 제압당했고 그는 바닥에 깔린 채 비참하게 발버둥 쳤다. 서연은 끌려나가는 최 이사를 보며 묘한 허탈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의 긴장이 풀려 다리가 휘청거렸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고 최 이사의 배후에 있던 더 큰 권력자가 자신의 존재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도진과 서연을 동시에 제거하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 도진은 서연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별장으로 피신시키려 했지만 이동 중에 정체불명의 차량들이 그들을 포위하며 위협해왔다.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아찔한 추격전은 두 사람의 운명을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려놓았고 도진은 핸들을 꽉 쥐며 서연을 향해 절대로 널 잃지 않겠다고 소리쳤다.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는 도로 위에서 도진의 차는 포위망을 뚫기 위해 질주했고 서연은 공포 속에서도 도진을 믿고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적들의 차량이 도진의 차를 들이받으며 압박해오자 도진은 서연에게 고개를 숙이라고 외치며 급격하게 핸들을 꺾었고 차는 굉음을 내며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차 안에서 도진은 피를 흘리면서도 서연의 안위를 먼저 살폈고 정신을 잃은 서연을 흔들어 깨우며 절규했다. 거센 빗줄기가 아스팔트 위를 때리는 소리와 함께 찌그러진 차량 엔진룸에서 피어오르는 시커먼 연기가 도로를 뒤덮고 있었다. 강도진은 깨질 듯한 두통과 함께 흐릿해지는 의식을 붙잡으려 안간힘을 썼고 자신의 이마에서 흐르는 붉은 피가 시야를 가리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전신을 짓누르는 고통을 무시한 채 옆 좌석에서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진 이서연을 향해 떨리는 손을 뻗었다. 차 문이 충격으로 인해 찌그러져 열리지 않자 도진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어깨로 문을 강하게 들이받았다. 날카로운 금속 마찰음과 함께 문이 억지로 열리자 도진은 서연의 안전벨트를 풀고 그녀를 조심스럽게 밖으로 끌어안고 나왔다. 차가운 빗물이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던 두 사람의 몸을 적셨고 도진은 비틀거리면서도 서연을 자신의 품에서 놓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버텼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도진의 수행 경호 차량들이 미끄러지듯 도착했고 검은 양복을 입은 요원들이 다급하게 뛰어와 두 사람을 에워쌌다. 도진은 서연을 요원들에게 넘겨주며 그녀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라는 짧은 명령을 남기고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바닥으로 쓰러졌다. 서연이 눈을 떴을 때는 낯선 병실에 하얀 천장이 보였고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그녀의 현실 감각을 깨웠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전신에 느껴지는 근육통과 어지러움 때문에 다시 침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이 아닌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들어와 그녀의 침대 앞을 가로막았다. 서연은 도진의 안부를 물으려 했지만 경찰은 그녀의 말을 무시한 채 산업기술 유출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는 영장을 들이밀었다. 이것은 명백히 최만식 이사의 배후 세력이 꾸민 2차 공작이었으며 그들은 사고를 위장해 도진을 제거하고 서연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 서연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요구했지만 경찰들은 이미 매수된 듯 그녀의 권리를 묵살하고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그녀는 환자복 차림 그대로 차가운 수갑이 채워진 채 병실 밖으로 끌려나갔고
복되는 미리 정보를 입수한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몰려들었다. 기자들은 서연에게 회장의 내연녀가 맞느냐는 자극적인 질문을 쏟아내며 그녀를 도덕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기사들을 실시간으로 송고하고 있었다. 경찰서 취조실의 차가운 공기는 서연의 몸을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고 그녀는 좁은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담당 형사와 마주 앉아 있었다. 형사는 조작된 증거 서류들을 책상 위에 던지며 이미 공범인 정 대리가 모든 것을 자백했으니 버티지 말고 인정하라고 회유와 협박을 반복했다. 서연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도진이 가르쳐준 대로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는 형사가 제시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훑어보며 조작된 흔적을 찾으려 애썼고 머릿속으로는 도진이 무사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다. 한편 SR그룹 계열 병원의 VVIP 병동에서는 도진이 응급수술을 마치고 의식을 회복한 상태였지만 그의 표정은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처럼 싸늘했다. 박준우 비서실장은 고개를 숙인 채 서연이 경찰서로 연행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언론이 그녀를 마녀 사냥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렸다. 도진은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내며 당장 퇴원하겠다고 소리쳤지만 의료진과 경호원들이 그를 필사적으로 말리며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읍소했다. 도진은 창밖을 노려보며 감히 내 여자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도진은 박 실장에게 자신의 비밀 금괴 보관된 태블릿 PC를 가져오라고 지시했고 그 안에는 대한민국 정재계를 뒤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정보들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저들을 상대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어둠의 경로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기로 결심했다. 도진은 과거 자신을 도왔던 정보원들과 해커 그룹에게 연락을 취해 최 이사의 배우인 강성그룹 회장의 비자금 장부를 해킹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이것은 SR그룹과 강성그룹 간의 전면전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도진에게는 서연을 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다. 취조실의 서연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쳐갔지만 형사가 무심코 흘린 말 한마디에서 결정적인 모순을 발견하고 눈빛을 반짝였다. 형사는 사고 차량에서 발견된 USB에서 서연의 지문이 나왔다고 주장했지만 서연은 그날 장갑을 끼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그녀는 형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증거물 보관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CCTV를 확인해보자고 역공을 가했다. 당황한 형사는 말문이 막혀 헛기침을 했고 서연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는 도로 CCTV 영상을 요구했다. 서연의 예리한 논리에 형사들은 당황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그녀가 단순히 얼굴만 예쁜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 치밀한 두뇌를 가진 전략가임을 깨닫게 되었다. 서연은 자신이 무너지면 도진까지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공포를 분노로 승화시켜 그들과 맞서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도진이 주었던 신뢰가 자신을 지탱하는 가장 큰 무기임을 실감하며 차가운 취조실 안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꽃처럼 고고하게 버텼다. 그때 취조실 문이 열리고 도진이 고용한 대형 로펌의 변호인단이 들이닥쳐 형사들의 위법 수사를 강력하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변호인단의 등장은 서연에게 천군만마와도 같았고 그들은 노련하게 형사들을 압박하며 서연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변호사는 도진이 직접 전하는 쪽지를 서연에게 은밀하게 건넸고 쪽지에는 조금만 더 견뎌줘. 곧 데리러 갈게라는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서연은 도진의 필체를 확인하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믿음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쪽지를 가슴에 품으며 도진이 자신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사실에 새로운 힘을 얻었다. 강성그룹 회장은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분노하며 도진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킬러들을 병원으로 보낼 준비를 했다. 그는 도진이 병상에 누워있어 무방비 상태일 것이라고 착각했지만 그것은 도진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도진은 이미 병원 전체를 자신의 사설 경호팀으로 요새화하고 적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병원의 고요한 복도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고 간호사로 위장한 요원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검은 마스크를 쓴 괴한들이 병원 비상구로 침투했고 그들은 소음기 장착 권총을 들고 도진의 병실로 은밀하게 접근했다. 하지만 그들이 병실 문을 여는 순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환자복을 입은 도진이 아니라 완전 무장한 특수부대 출신 경호원들이었다. 병실 안에서는 짧고 격렬한 격투가 벌어졌고 도진은 CCTV 룸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냉혹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적들을 생포하여 배후를 자백받을 생각이었고 이 증언은 강성그룹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카드가 될 것이었다. 같은 시각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서연은 차가운 바닥에 앉아 도진과의 추억을 회상하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다. 그녀는 옆방에 수감된 험상궂은 여자 죄수들이 시비를 걸어와도 동요하지 않고 의연한 태도를 유지했다. 오히려 그녀의 당당한 모습에 기가 눌린 죄수들은 슬금슬금 피하며 그녀를 건드리지 않았고 서연은 이 낯선 환경에서도 생존 본능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였지만 꿈속에서도 도진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장면이 반복되어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다음날 아침 도진은 휠체어를 타고 기자회견장에 나타났고 수많은 카메라가 그의 창백하지만 결의에 찬 얼굴을 비추었다. 도진은 마이크 앞에서 이번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기업 살인 미수 사건이라고 폭로하며 강성그룹과의 전면전을 공식 선포했다. 그는 준비해둔 증거 자료들을 화면에 띄우며 강성그룹이 어떻게 기술을 훔치고 죄 없는 직원에게 누명을 씌웠는지 낱낱이 고발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고 서연을 비난하던 댓글들은 강성그룹에 대한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다. 도진의 폭로 방송을 유치장 TV로 지켜보던 서연은 가슴이 벅차올라 입을 막고 오열했고 다른 유치인들도 숨죽여 뉴스를 시청했다. 도진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이서연 팀장은 피해자이자 이 회사를 구한 영웅이라고 힘주어 말했고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검찰은 여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서연에 대한 수사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고 강성그룹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서연은 유치장 철창을 붙잡고 도진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석방 명령이 떨어지고 서연이 경찰서 정문을 나섰을 때 그곳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함께 도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도진은 휠체어에서 억지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서연에게 다가갔고 서연은 그에게 달려가 와락 안겼다. 두 사람은 수많은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서로를 놓지 않고 뜨겁게 포옹하며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다. 도진은 서연의 귓가에 이제 집으로 가자고 속삭였고 서연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강성그룹 회장은 마지막 발악으로 도진과 서연을 저격하기 위해 저격수를 배치해둔 상태였고 건너편 건물 옥상에서 스코프가 두 사람을 겨냥하고 있었다. 도진의 경호팀장이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도진을 덮치려는 찰나 한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다. 서연은 도진의 품에서 끔찍한 파열음을 들었고 도진의 몸이 휘청거리며 그녀의 위로 무너져 내렸다. 비명소리와 함께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서연은 피로 물든 도진의 셔츠를 부여잡고 절규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서연은 도진의 손을 잡고 제발 죽지 말라고 애원했고 도진은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서연을 안심시키기 위해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서연의 손을 약하게 쥐며 사랑한다는 말을 입 모양으로 전했고 서연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나도 사랑한다고 대답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빨간불이 들어오자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신을 원망하며 통곡했고
그녀의 옷에 묻은 도진의 피는 아직도 따뜻했다. 수술은 장시간 이어졌고 서연은 수술실 앞 복도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자리를 지켰으며 박 실장이 가져다준 물조차 마시지 않았다. 그녀는 도진이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공포와 싸우며 만약 그가 잘못된다면 자신도 따라가겠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고통 속에서 서연은 도진과의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그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새벽이 되어서야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이가 피곤한 기색으로 나왔고 서연은 비틀거리며 의사에게 달려갔다. 의사는 탄환이 급소를 아슬아슬하게 비켜나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의식이 돌아오는 것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지만 그것은 절망이 아닌 희망의 털썩임이었고 그녀는 감사하다는 말을 연발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 호흡기를 낀 채 누워있는 도진을 바라보며 이제부터는 자신이 그를 지킬 차례라고 굳게 다짐했다. 도진이 쓰러진 사이 SR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걸렸지만 서연은 슬퍼하고 있을 시간조차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박 실장과 함께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고 도진을 대신하여 회사를 지키기 위해 전면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으며 도진의 연인이자 SR그룹을 이끌어갈 자격이 있는 리더로 거듭나고 있었다. 서연은 도진의 피 묻은 재킷을 어깨에 걸치고 회의실로 향하며 강성그룹을 향한 처절한 복수극의 서막을 알렸다. SR그룹 본사 대회의실에 육중한 문이 열리고 이서연이 들어서자 좌중을 압도하던 소란스러움이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가라앉았다. 강도진 회장의 피 묻은 재킷을 어깨에 걸치고 나타난 그녀의 모습은 마치 전쟁터에서 돌아온 여전사처럼 비장해 보였고 그 서슬퍼런 기세에 임원들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는 주저 없이 상석인 회장 자리 옆에 서서 회의실을 가득 채운 늙은 이사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침묵으로 그들을 제압했다. 한 원로 이사가 책상을 내리치며 외부인인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서 회장 행세를 하느냐고 호통을 쳤고 다른 이사들도 동조하며 그녀를 끌어내리라고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박준우 비서실장에게 눈짓을 보냈고 박 실장은 미리 준비된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변호사가 공증한 위임장을 공개했다. 그것은 강도진 회장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작성해 둔 것으로 자신의 유고시 그룹의 정원을 이서연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돌려보며 웅성거렸고 그 내용은 도진이 서연을 얼마나 깊이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다. 서연은 떨리는 손을 탁자 아래로 감추고 냉정함을 유지하며 지금 이 시간부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다고 선언했고 반대하는 사람은 사표를 제출하라고 강하게 못 박았다.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는 회의실의 공기를 장악했고 도진의 카리스마를 꼭 닮은 그녀의 모습에 반대파 임원들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회의가 끝난 후 서연은 회장 집무실로 돌아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지만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박 실장과 함께 반역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진의 태블릿 PC에 저장된 강성그룹의 비자금 장부를 분석하며 그들의 자금줄을 끊어놓을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냈다. 그것은 강성그룹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불법으로 자금을 세탁하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살포한 내역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다. 서연은 이 자료를 단순히 언론에 터뜨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강성그룹 회장을 확실하게 매장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인 처벌과 함께 사회적인 파멸이 필요했다. 그녀는 도진이 과거에 도와주었던 검찰 특수부 검색에 연락을 취해 은밀한 만남을 제안했고 이것은 도진의 인맥을 활용한 예상치 못한 동맹의 시작이었다. 검사는 도진의 피격 소식에 분노하고 있었기에
서연이 건넨 결정적인 증거를 보고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약속했다. 그날 밤 서연은 병원으로 돌아와 중환자실을 지키며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거친 숨을 내쉬는 도진의 손을 잡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조용히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당신이 지키려고 했던 이 회사를 내가 목숨 걸고 지킬 테니 제발 일어나서 나를 칭찬해달라고 눈물로 애원했다. 차가운 기계음만이 들려오는 병실에서 서연은 도진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그가 깨어날 때까지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강성그룹은 SR그룹의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해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며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기 시작했다. 주가는 요동쳤고 SR그룹의 소액 주주들은 공포에 질려 주식을 투매하는 패닉 상태에 빠졌으며 회사는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서연은 본사 상황실에서 모니터를 지켜보며 강성그룹이 쳐놓은 덫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 냉철하게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었다. 강성그룹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SR그룹이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오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자만하고 있었고 도진이 없는 SR은 이빨 빠진 호랑이일 뿐이라고 비웃었다. 하지만 서연은 도진이 미리 조성해둔 백기사 펀드인 히든카드를 꺼내 들었고 강성그룹이 매수 주문을 넣는 순간 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방어하는 작전을 개시했다. 막대한 자금력이 동원된 치킨게임이 시작되었고 주식시장은 두 거대 그룹의 전쟁터로 변해버렸다. 서연은 박 실장에게 지시하여 강성그룹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찌라시를 증권가에 유포시켰고 동시에 검찰이 강성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속보가 뜨도록 타이밍을 조절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자 강성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고 자금줄이 막힌 강성그룹 회장은 당황하여 고함을 질렀다. 서연의 치밀한 심리전과 자금 압박 작전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며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강성그룹 회장은 주가 폭락을 막기 위해 사재까지 털어넣었지만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쏟아지는 매도 물량을 받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협상을 시도하려 했지만 서연은 그의 전화를 차갑게 무시해버렸고 철저하게 그를 고립시키는 전략을 택했다. 그녀는 도진이 당했던 고통을 그에게 똑같이 돌려주기 위해 자비란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강성그룹의 주요 채권단이 대출 회수를 선언하며 강성그룹은 사실상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회장은 집무실에서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았다. 서연은 상황실에서 직원들의 환호성을 들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병원에 누워있는 도진에게 가 있었다. 그녀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피로한 몸을 이끌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고 도진에게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고 싶었다. 병원 로비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낯선 남자들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목격했고 본능적으로 그들이 강성그룹 회장이 보낸 마지막 자객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즉시 보안팀에게 알리고 비상계단으로 뛰어 올라가며 도진이 있는 층으로 향했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적들은 병실 앞을 지키던 경호원들과 격투를 벌이고 있었고 서연은 그 혼란을 틈타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다. 서연은 침대 옆에 있는 비상호출 버튼을 누르고 도진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으며 밖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와 타격음에 귀를 막고 공포에 떨었다. 문이 부서질 듯 덜컹거렸지만 그녀는 도진을 지키기 위해 꼼짝도 하지 않았고 죽더라도 그와 함께하겠다는 일념으로 눈을 질끈 감았다. 그때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 특공대가 진입하는 소리가 들렸고 상황은 곧 진압되었다. 서연은 긴장이 풀려 바닥으로 주저앉으려 했지만 갑자기 침대 위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져 고개를 들었고 도진의 손가락이 꿈틀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숨을 멈추고 도진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굳게 닫혀있던 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들어 올려졌다. 도진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서서히 서연을 향해 고정되었고 그는 산소 호흡기 안에서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다. 서연은 오열하며 의사를 불렀고 의료진들이 달려와 도진의 상태를 확인하는 동안 그녀는 문 밖으로 밀려나 유리창 너머로 그를 지켜보아야만 했다. 의사들은 기적이라며 분주하게 움직였고 서연은 감사하다는 말을 수없이 되뇌며 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쏟아냈다. 도진이 깨어났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이는 SR그룹의 승리를 확정짓는 마지막 쐐기골이 되었다. 몇 시간 뒤 일반 병실로 옮겨진 도진은 아직 말은 제대로 할 수 없었지만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따뜻하게 살아있었다. 서연은 그의 곁에 앉아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며 당신이 없는 동안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냐고 투정을 부렸다. 도진은 힘겹게 손을 들어 서연의 뺨을 어루만졌고 그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서연에게 그 어떤 말보다 큰 위로가 되었다. 도진은 쉰 목소리로 고생했어라고 한마디를 내뱉었고 서연은 그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끼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두 사람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더욱 깊어진 사랑을 느꼈고 이제 남은 것은 최후의 심판뿐이었다. 서연은 도진에게 강성그룹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고 도진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도진의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다는 공식 발표가 있자 SR그룹의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하며 폭등했고 반대로 강성그룹은 법정 관리 절차에 들어갔다. 강성그룹 회장은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 공항에서 긴급 체포되었고 그의 몰락은 뉴스특보로 생중계되었다. 서연은 병실 TV를 통해 그 장면을 지켜보며 도진의 손을 꼭 잡았고 도진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도진은 아직 만족하지 못한 듯 서연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내일 열릴 주주총회에 자신을 대신해 참석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당신이 이 회사의 진정한 안주인이라는 것을 만천에 공표하고 싶다고 말하며 준비해둔 반지를 서연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서연은 반지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고 도진은 그녀에게 내일 세상에서 가장 멋진 모습으로 내 앞에 서달라고 부탁했다. 서울의 중심부 SR그룹 본사 대강당 앞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취재진과 주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폭발 직전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이서연은 대기실 거울 앞에 서서 강도진이 선물한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매무새를 다듬으며 떨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를 반복했다. 그녀의 약지에는 도진이 끼워준 반지가 차가운 빛을 발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사랑의 증표를 넘어 오늘 이 전쟁터에서 그녀를 지켜줄 유일한 방패이자 무기였다. 서연은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되뇌며 결연한 눈빛으로 주먹을 꽉 쥐었다. 박준우 비서실장이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와 준비가 다 되었음을 알렸고 그의 표정 역시 비장함으로 굳어있어 오늘의 주주총회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 실장을 따라 긴 복도를 걸어 나갔고 구두 굽소리가 또각또각 울릴 때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며칠간의 지옥 같았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도진을 대신해 그룹을 위협하는 내부의 적들을 소탕하고 SR의 건재함을 만천에 증명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었다. 대강당의 거대한 문이 열리는 순간 쏟아지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를 덮쳐왔다. 단상 위에 마련된 의장석은 비어 있었고 그 옆자리에 서연이 착석하자 장내를 가득 메운 주주들과 임원들 사이에서 의문과 불만의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특히 최만식 이사의 잔당이자 이번 반란을 주도하고 있는 김 전무는 서연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혀를 찼다. 그는 도진이 병상에 누워있는 틈을 타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으며
오늘 총회에서 도진의 해임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우호 지분을 은밀하게 확보해둔 상태였다. 김 전무는 마이크를 잡고 회장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비상경영위원회를 발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서연을 가리키며 검증되지 않은 외부인이자 불미스러운 소문의 당사자가 신성한 주주총회장에 앉아있는 것은 주주들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다. 장내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험악해졌고 일부 주주들은 김 전무의 선동에 넘어가 서연에게 물러가라고 고함을 지르며 야유를 보냈다. 하지만 서연은 당황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 앞으로 걸어나갔으며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장내는 일순간 조용해졌다. 그녀는 품 안에서 공중된 위임장을 꺼내들고 자신이 강도진 회장의 정원을 위임받은 공식 대리인임을 명확하게 선언했다. 서연은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김 전무가 주장하는 비상경영위원회의 실체가 사실은 회사를 매각하여 사익을 챙기려는 사기극임을 폭로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김 전무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리라고 보안 요원들에게 소리쳤지만 박 실장이 이끄는 경호팀이 단상을 에워싸며 그들의 접근을 막아섰다. 서연은 미리 준비해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우며 김 전무가 강성그룹과 결탁하여 SR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 했던 정황 증거들을 하나하나 공개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김 전무의 차명 계좌, 거래 내역과 강성그룹 회장과 나눈 비밀 이메일들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주주들은 화면에 뜬 충격적인 증거들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고 김 전무를 지지하던 세력들도 술렁이며 동요하기 시작하자 장내는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서연은 김 전무를 똑바로 응시하며 당신들이 회사를 위한다는 명분 뒤에 숨어 저지른 탐욕스러운 짓들이 바로 이 회사를 병들게 한 암적인 존재라고 일갈했다. 그녀는 도진이 피를 흘리며 지키려 했던 것은 단순한 경영권이 아니라 직원들의 땀과 주주들의 신뢰였다고 호소하며 감정에 복받친 듯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김 전무는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악을 쓰며 발버둥 쳤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고 있었다. 그때 김 전무는 마지막 발악으로 자신이 심어둔 깡패들을 동원해 단상을 점거하고 물리적으로 총회를 무산시키려는 극단적인 행동을 감행했다. 객석 곳곳에 숨어있던 건장한 사내들이 일제히 일어나 난동을 부리며 집기를 부수고 주주들을 위협하자 회의장은 비명과 공포로 가득 찼다. 서연은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뒤로 물러섰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폭력 사태에 분노를 참을 수 없어 입술을 깨물었다. 김 전무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이 난장판 속에서 서연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조롱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대강당의 육중한 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휠체어에 탄 강도진이 의료진과 검찰 수사관들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도진의 등장에 소란스럽던 장내는 거짓말처럼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난동을 부리던 깡패들도 압도적인 분위기에 눌려 동작을 멈췄다. 도진은 창백한 안색에 링거를 꽂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는 천천히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켰다. 비틀거리는 그를 부축하려는 비서들을 물리고 도진은 자신의 두 발로 단상 위를 향해 한 걸음씩 걸어 올라갔다. 서로연은 도진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꾹 참고 달려가 그를 부축했고 두 사람은 단상 위에 나란히 서서 주주들을 마주보았다. 도진은 마이크를 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감히 내 허락 없이 내 회사를 망가뜨리고 내 사람을 위협하는 자가 누구냐고 났지만 묵직하게 으르렁거렸다. 김 전무는 도진이 나타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기에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고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도진은 김 전무를 내려다보며 당신을 배임 및 횡령 그리고 살인 미수 교사 혐의로 고발한다고 차갑게 선고했다. 도진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단상으로 뛰어 올라와
김전무와 그 추종자들에게 수갑을 채웠고 그들은 비굴하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끌려나갔다. 난동을 부리던 깡패들 역시 미리 배치된 경찰 특공대에 의해 전원 제압되었고 주주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정의가 실현되는 짜릿한 순간을 목격한 주주들은 강도진 회장과 이서연 대리인의 이름을 연호하며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다. 서연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지만 도진이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아 지탱해 주었다. 도진은 소란이 정리된 후 다시 마이크를 잡고 주주들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하며 앞으로의 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낡은 관습과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혁신적인 경영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중심에 이서연이 있을 것이라고 공표했다. 도진은 서연을 자신의 공식 파트너이자 미래의 반려자로 소개하며 그녀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자신을 의심하는 것과 같다고 못 박았다. 서연은 쑥스러움에 얼굴을 붉혔지만 도진의 손을 꽉 잡으며 그의 믿음에 보답하겠다는 눈빛을 보냈다. 주주총회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도진과 서연은 임직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회의장을 빠져나왔고 로비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도진은 쏟아지는 질문 공세 속에서도 서연의 손을 놓지 않고 그녀를 보호하며 당당하게 카메라 앞에 섰다. 그는 기자들에게 SR그룹은 이제 다시 태어났으며 우리는 그 어떤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짧고 강렬한 인터뷰를 남겼다. 플래시 세례를 뒤로하고 두 사람은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랐고 차문이 닫히자마자 도진은 긴장이 풀린 듯 서연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었다. 서연은 도진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무리해서 나오면 어떡하냐고 걱정스럽게 타박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랑과 고마움이 가득 묻어 있었다. 도진은 눈을 감은 채 당신이 혼자 싸우게 둘 수 없었다고 웅걸거리며 서연의 손을 자신의 심장 부근으로 가져갔다. 서연은 그의 규칙적인 심장 박동을 느끼며 지난 며칠간의 불안과 공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음을 실감했다. 차는 병원으로 돌아가는 대신 한강변의 조용한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잠시나마 둘만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한강공원의 한적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도진과 서연은 강물 위로 부서지는 햇살을 바라보며 침묵을 즐겼다. 도진은 서연에게 30년 전 그 폐창고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리고 그녀가 내밀어준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다시 한번 고백했다. 그는 그때의 꼬마가 이렇게 멋진 여자가 되어 다시 나를 구해주러 올 줄은 몰랐다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서연은 그때는 그저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주고 싶었을 뿐이라며 미소 지었고 두 사람은 과거의 인연이 현재의 운명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 감사했다. 도진은 서연의 얼굴을 감싸주고 진지한 표정으로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숨기거나 놓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서연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 준비해둔 말을 꺼내려 했지만 서연이 먼저 그의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말을 막았다. 서연은 거창한 말이나 화려한 이벤트는 필요 없으니 그저 지금처럼 곁에 있어달라고 속삭였고 그것이 그녀가 바라는 유일한 행복이었다. 도진은 감동받은 표정으로 서연을 깊게 끌어안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천을 나누며 긴 전쟁의 끝을 자축했다. 하지만 회사로 복귀한 후에는 또 다른 전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너진 조직을 재건하고 밀린 업무를 처리하는 일상적인 전쟁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디자인 팀장이 아닌 기획조정실의 본부장으로 승진하여 도진을 보조하게 되었고 그녀의 탁월한 업무 능력은 임원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진과 함께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며 회사의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두 사람은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어느 날 늦은 밤 사무실에 단둘이 남은 도진과 서연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소소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도진은 서연에게 입가에 묻은 소스를 닦아주며 주말에 시간을 비워두라고 말했고 서연이 이유를 묻자 비밀이라고 윙크를 했다. 서연은 그의 장난스러운 태도에 웃음을 터뜨렸고 창밖의 서울 야경은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최만식과 김전무의 재판이 다음 주에 시작된다는 소식이 뉴스 자막으로 흘러나왔지만 두 사람에게는 더 이상 중요한 뉴스가 아니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서로의 곁에서 함께 만들어갈 미래였고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그들의 사랑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있었다. 도진은 서연을 바라보며 30년 모태솔로였던 자신이 이렇게 사랑꾼이 될 줄은 몰랐다고 농담을 건넸고 서연은 그런 도진이 귀여워 어쩔 줄을 몰랐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적막한 사무실을 따뜻하게 채웠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해피엔딩을 향한 마지막 페이지를 남겨두고 있었다. 주주총회에 폭풍우가 지나가고 계절이 바뀌어 서울의 거리는 어느새 흩날리는 벚꽃잎으로 분홍빛 물결을 이루고 있었다. SR그룹은 이서연 본부장의 혁신적인 지휘 아래 과거의 부패 이미지를 씻어내고 투명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강도진 회장 역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왕성한 활동을 재개했고 두 사람의 활약은 재계의 모범 사례로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두 사람은 쏟아지는 인터뷰 요청과 행사 초대를 모두 거절한 채 둘만의 조용한 주말을 보내기 위해 교외로 차를 달리고 있었다. 도진이 운전하는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해안 도로를 따라 달렸고 조수석에 앉은 서연은 창문을 열고 불어오는 봄바람을 만끽하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지난 몇 달간 회사 재건과 최만식 일당의 재판 준비로 쉴 틈 없이 달려온 그녀에게 오늘 같은 휴식은 꿈만 같은 일이었다. 서연은 운전대를 잡은 도진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그가 30년 전 자신을 구해준 소년이라는 사실이 여전히 기적처럼 느껴져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다. 도진은 서연의 시선을 느끼고 그녀의 손을 잡아 자신의 입가로 가져가 가볍게 입을 맞추며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하얀 건물이었는데 그곳은 과거 도진이 납치되어 갇혀 있었던 폐창고가 있던 자리였다. 서연은 화사하게 변모한 건물의 외관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도진을 쳐다보았고 도진은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였다. 그는 그 끔찍했던 기억의 장소를 허물고 그 위에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위한 문화예술센터를 건립했다고 설명했다. 악몽 같았던 공간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꿈의 공간으로 바꾼 도진의 깊은 뜻에 서연은 감동하여 말을 잇지 못했다. 도진은 서연의 손을 잡고 센터 내부를 안내하며 이곳의 이름을 서연의 이름을 따서 서연 꿈터라고 지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30년 전 어둠 속에서 떨고 있던 자신에게 빛이 되어주었던 소녀처럼 이곳이 아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다. 서연은 복도를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해맑은 표정을 보며 과거의 아픔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고 도진이 그동안 혼자 짊어졌을 고통의 무게를 짐작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두 사람은 건물 옥상 정원에 올라가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말없이 위로를 건넸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자 도진은 서연을 데리고 정원 한가운데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로 향했고 그곳에는 촛불과 와인이 준비되어 있었다. 서연은 예상치 못한 분위기에 놀라며 도진을 바라보았고 도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품 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들었다. 그는 30년을 기다려온 첫사랑이자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 그리고 앞으로의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유일한 여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도진은 서연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반지 상자를 열며 정식으로 청혼했고 서연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이 승낙하자 도진은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와락 껴안아 공중으로 들어 올렸다.
서연은 행복한 비명을 지르며 도진의 목을 끌어안았고 두 사람은 밤하늘의 별빛 아래에서 뜨겁게 키스하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그들의 키스는 지난밤의 실수로 시작된 인연이 필연적인 운명으로 완성되었음을 알리는 징표였고 세상 그 무엇보다 달콤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의 약속을 축복하듯 잔잔하게 울려 퍼졌고 그들은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몇 달 후 SR그룹의 영빈관에서는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강도진 회장과 이서연 본부장의 세기의 결혼식이 거행되었다. 결혼식장은 순백의 꽃들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수많은 하객들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기 위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서연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버지의 손 대신 박 실장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왔고 도진은 턱시도를 입은 늠름한 모습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보는 눈빛에서는 꿀이 떨어질 듯한 애정이 흘러넘쳐 하객들의 부러움을 샀다. 주례사가 이어지는 동안 도진은 서연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고 서연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그의 손길에 화답했다. 두 사람은 성혼 선언문을 낭독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영원히 함께할 것을 맹세했고 그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반지를 교환하는 순서에서 도진은 서연의 손가락에 키스하며 평생 당신만을 바라보는 바보가 되겠다고 속삭여 하객들의 폭소를 자아냈다. 서연 역시 도진에게 평생 당신의 든든한 편이 되어주겠다고 화답하며 두 사람의 사랑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이어진 피로연에서 도진과 서연은 테이블을 돌며 하객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최만식과 김전무가 구속된 후 평화를 되찾은 임직원들은 진심으로 두 사람을 축하해 주었다. 특히 정민재 대리는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며 두 사람에게 깊이 사죄했고 서연은 그를 따뜻하게 용서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다. 악연마저 선연으로 바꾸는 서연의 포용력에 도진은 다시 한번 반했고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신혼여행을 떠나기 위해 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안에서 도진은 피곤해하는 서연을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하고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는 30년 모태솔로라는 딱지를 떼고 이제는 유부남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너스레를 떨었고 서연은 그런 그를 사랑스럽게 흘겨보았다. 두 사람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두 사람만의 미래를 그려보았고 그 길에는 꽃길만이 가득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1년 뒤 도진과 서연의 집 안에는 아기 용품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었고 서연은 만삭의 몸으로 소파에 앉아 도진이 깎아주는 과일을 받아먹고 있었다. 도진은 대한민국 재계 1, 2그룹의 회장이라는 직함이 무색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서연의 시중을 드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는 서연의 불룩한 배에 귀를 대고 태명인 사랑이에게 말을 걸며 혀 짧은 소리를 내는 팔불출 예비 아빠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서연은 그런 도진의 모습이 우스꽝스러우면서도 행복해서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다. 도진은 회사에서도 칼퇴근을 고수하며 서연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을 최우선으로 여겼고 덕분에 SR그룹에는 가정 친화적인 기업 문화가 정착되는 긍정적인 나비 효과가 일어났다. 그는 서연에게 자신이 30년 동안 연애를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라며 당신을 만나기 위해 신이 준비해둔 큰 그림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연은 그 말에 동의하며 만약 그날 밤 호텔 라운지에서 술에 취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인연은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른다고 회상했다.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든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고 지난날의 추억들을 이야기하며 밤이 깊어가는 줄 몰랐다. 서연은 도진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그날 밤 당신을 호스트로 착각해서 정말 미안했다고 사과했고 도진은 오히려 그 착각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부부가 될 수 있었다며 고마워했다. 그는 서연의 이마에 키스하며 앞으로 매일 밤을 첫날 밤처럼 설레고 뜨겁게 보내게 해주겠다고
짓궂게 속삭였다. 서연은 얼굴을 붉히며 그의 가슴을 살짝 때렸지만 입계는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도진은 잠든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가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가장 큰 기적임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30년 전 차가운 폐창고에서 느꼈던 그녀의 온기가 이제는 평생을 함께할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 그를 감싸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이 작은 징표가 이어준 운명의 끈을 영원히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창밖에는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두 사람의 침실을 비추고 있었고 그들의 사랑은 달빛보다 더 은은하고 깊게 무르익어가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자 도진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고 옆에서 곤히 잠든 서연을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1년 전 낯선 호텔방에서 혼란스럽게 깨어났던 아침과는 전혀 다른 평화롭고 충만한 아침이었다. 도진은 서연이 깰까봐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주방으로 향했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도마 소리와 찌개 끓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우며 평범하지만 가장 행복한 일상의 시작을 알렸다. 서연이 부스스한 모습으로 주방에 나오자 도진은 그녀를 안아 식탁 의자에 앉히고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을 대접했다. 서연은 도진이 만든 찌개를 맛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고 도진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뿌듯해했다. 두 사람은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짓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에 빠졌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사랑과 존중,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 담겨 있었다. 도진은 출근하기 전 서연에게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하며 현관에서 가볍게 입을 맞추었고 서연은 그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며 조심히 다녀오라고 배웅했다. 문이 닫히고 도진이 떠난 자리에는 여전히 그의 온기가 남아있었고 서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아빠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이 남자가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운명이 얼마나 감사한지 뼈저리게 느끼며 하루를 시작했다. 강도진과 이서연의 이야기는 30년 모태솔로 총재와 술 취한 여직원의 하룻밤 실수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서로가 서로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임을 확인하며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이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피어올랐으며 이제는 두 사람을 닮은 새로운 생명과 함께 또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갈 준비를 마쳤다. 세상 모든 우연이 사실은 필연이었음을 증명한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오래도록 SR그룹의 전설로 남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이다.